한중 연합 작전이 끝난 만주. 연합 작전이 끝난 만주. 이 만주는 어떻게 됐느냐? 일단 중국 이때 당시에 뭐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대세가 되는 이념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중국 만주 지역에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엄청난 활동을 합니다.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또 이 만주 지역 내에 우리나라 이제 공산주의자들도 꽤 있었죠. 한국 공산주의자.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의 중국 농민과 연합을 해서 추수투쟁, 춘왕투쟁 이런 걸 펼쳐요. 무슨 투쟁이라고 했죠 제가? 추수투쟁, 춘왕투쟁 이런 걸 펼칩니다. 이걸 이제 추수, 춘왕투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간단해요. 추수투쟁이 뭐냐면 보통 이제 되게 웃긴데 수학을 하면 농민들이 이때 당시 이제 소작농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지주네 집에다 이 생산된 쌀을 소작료로 갖다 줘야죠. 안 갖다 주는 게 추수투쟁이에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원래 약속된 양을 안 주는 겁니다. 안 갖다 주면 이제 추수투쟁이고, 춘왕투쟁은 곡식이 봄철이 되면 떨어지죠. 떨어지면 이제 그 농민들은 집에 무기가 있죠. 낫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목에다 걸고 지주네 집에 찾아가서 창고에서 쌀을 가져오는 거야 그냥. 이걸 이제 춘왕투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합세를 해서 뭐 명분은 이제 뭐 가진 자들의 어떤 부의 재분배 이런 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명분이었지만 실제로 얘기하면 가진 자들 거 그냥 약탈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 거 약탈하는 거죠. 그리고 이 춘왕투쟁을 하니까 이제 지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거를 자기네들은 이 재산을 보호해야 되니까 어떻게 있어요? 좀 힘 있는 청년들을 써서 지키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매번 뺏길 수는 없으니까 좀 힘 있는 애들 이렇게 써서 이제 돈 주고 지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단체가 유격투쟁 단체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지주들과 이제 돈 있는 사람들 그 이제 습격을 하는 거죠. 군대식으로 개편되면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빨치산의 시작이에요. 빨치산. 빨치산은 빨개서 빨치산이 아니고요. 에스파냐어로 파르티안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빨치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파라면 파치산이고 그런 게 아니야. 안 웃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매장되는 거네 매장. 이게 이제 게릴라 유격투쟁이죠. 유격투쟁 단체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동북인민혁명군이에요. 이게 이제 33년에 정확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동북인민혁명군은 동북인민혁명군 이외에도 이 지역에 이제 유격투쟁을 하는 단체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여러 소규모 부대들이 이 소규모 부대들을 동북인민혁명군이 중심이 돼서 유격투쟁 단체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면서 동북항일연군으로 발전을 해요. 이제 연합을 한 거죠. 이거는 동북항일연군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 동북항일연군은 1936년에 결성이 돼요. 그러니까 동북인민혁명군이 중심이 돼서 그 주변에 있던 비슷비슷한 단체들을 다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북항일연군이 되는데 이 동북항일연군에서 김일성이 활동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좀 오해를 덜기 위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김일성은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가 맞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자꾸 부정을 하면 김일성의 독립운동사가 더 신화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김일성은 엄청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김일성의 독립운동을 부정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김일성이 뭐 가짜 김일성이고 이 김일성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김일성이 여기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활약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보천보 전투라고 그 뭐 2명 죽어요. 2명. 그 수위 하나 죽고 지나가는 애 하나 죽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노략질에서 그 전리품 이제 군수품 노략 거기 있던 건 이제 노략질에서 독립군 부대 나눠주고 뭐 이런 게 사실 김일성 그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큰 전과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무슨 지청천이나 의열단을 만들었던 김원봉이나 이런 급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오해를 덜기 위해서 김일성의 독립운동사를 왜 배워야 되냐면 김일성의 독립운동사를 배우면 뭐를 알게 되냐면 이렇게 별것도 아닌 독립운동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쪽에서는 무슨 이순신 같은 사람을 만들어놨죠. 그렇잖아요. 이순신 같은 그 어떤 그 일본을 소탕한 사람이 돼 있잖아요. 이 저쪽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의 독립운동사를 아예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기분 나빠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중립에 서서 이렇게 보면 이게 김일성 개인의 슬픔인가 민족적 슬픔인가 싶은 거예요. 양쪽에서의 다 판단이 다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배울 건 배우고 그렇게 엄청난 독립운동가는 아니었다는 것도 배워야죠. 그리고 김일성이가 욕을 먹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가 독립 해방되고 나서 세워지는 그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분단시킨 원인이 바로 김일성한테 있다는 부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 그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해야 할 부분과 욕을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구분해야 돼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제가 이 얘기하면서 맨날 얘기하는데 히틀러도 자기 민족을 죽이진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같은 민족을 살상한 사람이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를 좀 역사답게 그냥 배워야지 자꾸 어떤 한쪽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자꾸 이쪽을 씹어대면 제대로 된 것도 배울 수 없을 뿐더러 배우면서 사람이 자꾸 기분이 나빠. 뭐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기분 나쁘고 또 생각이 같으면 또 열렬히 그 강사를 응원하고 그러면 안 돼. 강사가 또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응? 근데 제가 볼 때는 김일성의 그 전기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김일성 독립운동사만 놓고 보면 한쪽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야 이게 참 안타깝다. 좀 실체를 그대로 제 입장에서는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서 배우면 그러니까 김일성 독립운동사가 공무원 기출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기출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기출이 막 되면 배우면 별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 지청천 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독립운동사에서는. 근데 북한 교과서를 읽어보면 이분이 4살 때부터 독립운동에 뛰어들죠. 그리고 이분이 던진 솔방울을 일본군이 수류탄인지 알고 절벽에서 막 뛰어내리면서 죽어요. 근데 이분이 그 솔방울을 던졌을 때 나이가 6살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그 교과서에 그렇게 실려 있으니 버젓이 그게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없죠, 사실. 그리고 이 동북항일연구는 이제 주로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어요. 뭐를 펼쳤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동북인민혁명군도 그렇고 동북항일연군도 그렇고 여기에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많아요. 중국 공산주의자들. 근데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한국 내로 진입하는 작전에는 관심이 없겠죠. 그럼 이 동북항일연구 중에서 누가 국내 진공작전을 했겠어요? 그렇죠. 한국 공산주의자들.
참 우스갯소리가 많은데 김일성이가 해방되고 나서 평양 공설운동장에 딱 나타났어요. 그때 김일성이 나이가 33이에요. 45년에 45년에 몇 살이라고? 그럼 이때가 지금 36년이야. 그럼 몇 살이겠어 김일성의 나이가? 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김일성의 독립운동 이 전투를 동아일보 같은 데서 다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미 독립운동사의 불씨가 다 꺼져 있을 때야. 왜냐면 37년이 되면 중일전쟁이 터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일본을 상대로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한다고 하거나 전투를 하는 거는 이미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김일성이 한 건을 한 거거든. 이게 조용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김일성이 마치 영웅이 되죠. 이걸 보도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 장군 신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딱 터져버리니까. 응? 근데 이제 딱 평양 공설운동장이 딱 나타나는데 33살의 젊은 김일성이 나타나니까 우리 국민들 정서에는 장군 이러면 일단 흰 수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백마를 타고 이순신 장군이죠. 긴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일본군을 휘젓는 이제 그런 모습을 아마 일반 민중들은 상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젊은 애가 탁 나타나니까 아, 이 김일성이 아니고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이렇게 와전이 돼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요. 김일성이 활동했던 이 동북 지역 백두산 일대 이 백두산 빨치산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 백두산 빨치산 활동을 여기 얘네들 갔던 지역을 가잖아요. 실제 답사를 가보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갈 수 없어요. 산악이 험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못 타요. 여기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빨치산이. 빨치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김일성이 많고 그리고 이제 국내 진공 작전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게 필요하냐면 국내 내부 어떻게 보면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국내 진공 작전을 도와준 동북 항일 연군의 이렇게 보시면 동북 항일 연군의 국내 지부. 그러니까 동북 항일 연군의 국내 진공 작전을 도와준 동북 항일 연군의 국내 지부가 있거든요. 물론 동북 항일 연군의 지부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 그냥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주에서 활동하는 동북 항일 연군을 지원해 주는 국내 그 단체니까 이 단체가 조국 광복회라는 단체예요. 이 조국 광복회도 36년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조국 광복회의 도움으로 국내 진공 작전이 실제로 펼쳐지는데 이게 37년에 일어났던 보천보 전투예요. 무려 일본 사람이 2명이나 죽은 그 엄청난 전투를 그것도 군인이 아니고 수위 아저씨 한 명 지나가는 아이 하나 이렇게 죽은 거예요. 이 보천보 전투가. 근데 이거를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때 당시에 보도하면서 김일성이는 일약 스타가 되죠. 그리고 이 김일성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40년대 초반 그러니까 41년이 되면 일본의 만주 지역에 있는 항일군 소탕 작전이 시작돼요. 41년이면 일본이 진짜 어마어마해지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요.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일본이 미국과 싸워서 이길이라고 생각했던 시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여러분들 일본은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을 또 편든다고 할 수 있는데 한 번쯤 제국을 꿈꿔본 나라예요.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많지 않아요. 세계를 내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 소련,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 그 스케일이 달라요. 군사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만 일본을 무시하죠. 우리는 다 무시해요. 우리는 중국도 무시하고 일본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죠. 웬만하면 다 개무시해요. 우리는.
우리가 최고다 뭐 이러죠. 41년이 되면 일본의 소탕 작전이 시작되는데, 이제 만주 지역에 있던 독립군 소탕 작전이죠. 이 소탕 작전이 대규모로 펼쳐져요. 특히 이제 이때 이제 그 독립군들이 녹아나는 거는 왜 녹아나냐면 항공기 이때부터 이제 공습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독립군이 이거는 막 버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야. 소총 들고 막 이렇게 싸우는 독립군들 입장에서 보면 비행기로 막 폭탄이 투하되니까 이건 극강화 폭격기 이런 게 막 사용되거든요. 이때 속수무책이죠.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냥 녹아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가 자기 부대원들을 이끌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소련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소련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때 이제 소련으로 피신을 해서 소련 100일 그 여단이라는 곳에서 김일성 부대들이 훈련을 받고 이게 이제 몰라도 되는데 교도려라고 하는 그 뭐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인들을 훈련을 시켜요. 김일성이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소련군과 매우 가까워지죠. 소련군 장교들. 김일성이가 또 좋았대요. 화술이나 이런 게. 뭐 굉장히 사람이 뭐 이렇게 그 친화력이 있고 뭐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련군 간부들이 장교들이 김일성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훌륭한 친화력으로 그 소련군 장교를 이제 친하게 지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됐는데 소련군이 딱 주둔을 시작한 거야. 그래서 소련군 탱크에 매달려서 김일성이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이 다 김일성에게 가버린 거야. 소련군을 등에 업은 김일성에게. 그때 당시에 소련군이 아는 우리나라 사람은 두 명으로 간추려. 박헌영이라는 이제 조선공산당을 만든 사람하고 이 조선공산당 이론가하고 김일성인데, 박헌영이는 엘리트거든. 이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뭔지 알아? 똑똑한 사람이야. 알겠어? 이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 이게 뭘 부릴 때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앞만 보고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좀 해줘. 네, 알겠습니다.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 김일성이가 그런 케이스죠. 김일성이한테 권력이 간 거야. 그러니까 김일성이한테 권력이 간 것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뭐 김일성의 훌륭한 정치력으로 간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연결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소련으로 피신해서 소련 내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있지 않았더라면 해방 이후에 그렇게 김일성에게 권력이 확 쏠리진 않았을 거란 얘기지. 김일성을 막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이 김일성의 정치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그러거든.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개소리야 다. 그게 아니야. 김일성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히틀러도 자기 민족을 안 죽여. 근데 이 사람은 전범 재판도 안 받았잖아. 그냥 살다가 늙어 죽은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권력은 아들한테 세습되고, 그리고 그 또 하나의 권력은 또 자기 손자에게 세습되고 이랬잖아.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 근데 이거를 또 반대로 해. 이거를 언제까지 그렇게 갖고 가야 되느냐의 문제야. 그지? 이 20세기의 이데올로기를 언제까지 갖고 가야 되느냐. 제가 전에도 발해사 수업하면서 우리 기본반 학생들한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의 분단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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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옆에서 계속 싸워라. 이게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나라들의 언제까지 조종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거죠.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분단되는 거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딜 것 같아? 뭘 미국이야. 일본이 최고 좋아해. 알겠어?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가 문재인이 막 김정은 만나고 그러면 막 싫은 표현을 그렇게 지나 막 이러고 얼굴에 보이잖아. 그건 국제법 위반이야. 알겠어? 외교적으로도 결례거든. 흥칭 막 이러는 거는.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이런 나라들이 분단되는 게 좋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 무기를 팔아먹고 있습니까? 자기네들도 물론 돈을 쓰지만. 그러니까 이게 또 한 번이에요. 이게 그래서 역사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저 새끼들을 저걸 사람 대접을 해주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보면 또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언제나 씨가 계속 뭐 죽여 살려 이러고만 있으면 옆에서 막 쪽발이가 계속 박수 치고 있어. 이것도 꼴보기 싫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응? 김일성 이 동북 항일 연군의 소련 이동이 시작되고 결국 이 소련으로 들어가서 교도려라는 이걸 설립을 해서 소련군과 함께 군사훈련을 받았다. 그러다가 해방되고 나서 소련군과 함께 김일성이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만주지역 항일 무장투쟁사와 우리나라 현대사,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북한의 어떤 정치 권력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매번 제가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연결을 못 시키는 분들이 공부하다가 답답하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외우게 되는 거야. 그렇게 연결시키지 않고 외우는 순간 그 과목은 100% 싫어져. 알겠어요?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보는 제 느낌은 공무원 시험은 짧게 가도 1년이에요. 준비 기간이. 알겠어요? 선생님 뭐 8개월, 6개월에도 다 합격하던데요. 그렇게 합격하잖아요? 그럼 학원에서 광고를 해요. 알겠어요? 광고를 한다고. 그게 광고할 정도로 어려운 거야. 그 기간은. 그럼 적어도 1년인데 1년 동안 한국사를 하는데 생각해봐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한국사 공부랑은 완전히 다른 양을 배우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정상적으로 계산해 보면 공무원 한국사가 수능 한국사의 5배 분량만.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이 질문하셨는데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고급과 공무원 한국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사 능력 고급 시험은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공무원 준비를 한 4개월 하다가 토요일날 오늘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보는 날이지. 그럼 가서 저 공무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줘요 1급을. 알겠어요? 기출문제 하나도 안 풀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사 시험 중에서는 가장 무슨 시험이다? 어려운 시험이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럼 그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재밌게 안 하면 1년 동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하면서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2, 3개월이에요. 제가 해보면.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럼 2, 3개월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이렇게 외우면서 재밌게 하려면 뭐 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 이해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는 건데 뭐. 옛날 이야기 듣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암기하는 게 더 웃긴 거야. 할머니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를 암기하는 게 더 웃기지 않아? 기억. 엄마가 죽었다. 호랑이가 우리 집에 왔다. 남매가 나무 위로 숨었다. 올라갔다. 호랑이 발이 보였다. 햇님과 달림 이야기야. 이거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내는 게 웃기지 않아? 사실은 그게 더 웃긴 거야. 이야기로 듣는 게 재밌는 거지. 여기까지 해서 만주지역 항일 무장 독립투쟁사가 끝났습니다.